지금 저는 한국사마천학회하고 호TV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채널 좀 알자 중국,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과 호TV, 유튜브 호TV 좀 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알자 고사성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좀 알자 고사성어 16번째 가로 시작되는 고사성어 가중연성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사자성어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사자성어가 많긴 하네요. 그죠? 예. 그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네 글자로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후대에는 일부러 네 글자로 맞춰가지고 만든 성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능하면 명언 명구들 또 짧아도 간결한 단어들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연성 값어치가 가짜는 가격할 때 가짜입니다. 값어치가 무겁다. 무거울 중자. 뭐보다 무겁느냐? 이을 연자 성성자잖아요. 그죠? 성이 이어진 것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성이 복수라는 뜻입니다. 성이 이어졌다는 얘기는 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얘기입니다. 값어치가 성 몇 개보다 더 나간다. 가치가 성 몇 개보다 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뭐길래 성 몇 개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게 있을까요? 여기도 재미있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가중연성이라는 네 글자는 사마천 사기 연파 인상련 열전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전국시대 때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약체입니다. 이 서쪽으로 진나라,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가 있었고요. 근데 이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진나라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나라 해문왕이라는 사람이 전세의 보물, 천하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화씨벽이라고 하는 옥을 얻습니다. 지금 제 PT에서 보고 계시는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리고 전체 형태가 원형인 이런 옥 형태를 벽이라고 해요. 벽. 이런 걸 벽옥이라고 합니다. 옥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옥이고 또 가장 선호하는 옥이기도 합니다. 이 형태가. 중국 사람들은 옥의 형태는 둥근 걸 좋아합니다. 천원이라고 그러죠. 하늘은 둥글다. 땅은요, 네모나다.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겉의 형태는 둥그렇지만 가운데는 네모나게 뚫려 있죠. 이거를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천원지방의 사상이 그 안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그 옥하고 다릅니다. 왜 번지수를 잘못 짚었느냐? 가끔 저는 이제 사자성어 얘기하다가 또는 이런 얘기하다가 중국에 관계되어 있는 재미난 상식들이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다 이제 바로 잡고 넘어갈 텐데요. 바로 이 화폐가 그렇습니다. 이 둥근 화폐가 나오고 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 있으니까 늘 동양의 오랜 사상 가운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천원지방을 그 안에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둥근 형태는 여러 개의 화폐를 만들어내고 또 쓰기가 편합니다. 둥글면은 네모난 것보다는 왜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둥글게 만드는 건 다 이해가 가죠. 전 세계 모든 동전들이 다 둥글잖아요.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옛날에 중국 화폐가 왜 네모나게 사각형을 뚫었느냐? 이게 천원지방이 아니고 화폐를 주조를 하면요. 둥근 화폐를 이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여러 개 틀에다 놓고 쇠를 붓거나 동을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쭉 주조를 해내요. 덮어가지고 이제 쇳물을 부어서 주조해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쇳물이 이제 이어져 있어요. 불순물들은 다 떨어내죠. 떨어냅니다. 그러면 가장자리가 거칠어요. 이게 정교한 제사 때 쓰는 청동기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 설사
정교한 청동기를 만들어내더라도 또는 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나중에 다듬습니다. 실제로. 왜냐 그러면 흙이나 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푸집에다 넣고 샘물을 부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겉에가 이 가장자리가 거칠거칠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샘물이. 이걸 전부 다 다듬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손을 다치거나 사용할 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둥근 앞에 가장자리에 우둘투둘한 부분이나 불순물 붙었던 것들을 전부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다 털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이퍼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갈아가지고 겉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전이 수천 개, 수만 개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씩 갈아가지고 다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끼워가지고 나무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전의 가운데가 동그라면 어떻게 돼요? 둥글어 버리면. 다듬다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제대로 안 다듬어지죠. 꽉 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를 네모나게 해야지 사각형 작대기를 딱 집어넣으면은 딱 꼭 물려가지고 동전 가장자리를 다듬는데 여러 개를 끼워가지고 다듬는데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원지방의 사상이 그 안에 반영 안 되었다, 되지 못했다,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들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옥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로 튀었는데 아무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옥을 대단히 귀한 보물로 생각했다. 조나라 시대 때 해문왕이 이 벽옥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보물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화씨벽이라고 하는, 화씨는 사람 이름입니다. 화씨가 만든 옥이에요. 그래서 화씨벽입니다. 이 화씨벽을 손에 넣어요. 화씨벽에 관해서는 또 전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의 소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나라 성 15개 줄 테니까 옥하고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 말이 15개지 그 주겠어요. 그냥 달라는 소리지. 한번 떠보는 겁니다. 왜? 힘이 세잖아요. 진나라는 힘이 센 나라입니다. 조나라는 약소국이단 말이에요. 근데 큰 나라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 화씨벽 얻었다며? 야, 우리나라 성 15개 줄 테니 그거 나 좀 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입 닦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문왕이 끙끙거리고 있는데, 신하가, 무연이라는 신하가 해문왕에게 제 식객 가운데 인상녀라고 하는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는 식객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 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상녀가 이 화씨벽을 들고요. 진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성 앞에 가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조리 있게 말로써 따져가지고 이 화씨벽을 온전하게 조나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완벽기조라고 하는 사자성어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완벽기조 제 PT에 보이시죠? 완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그러죠? 그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쓰잖아요. 원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 벽옥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녀가 진나라 소왕한테 벽옥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해가지고 조나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기조입니다. 완벽기조 가운데서 두 글자를 떼서 완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인상녀가 진나라 소왕에게 이 옥을 돌려받을 때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자예요. 하자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옥의 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옥의 티를.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키스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로 키스. 두 글자라니까 키스라는 거죠. 옥의 티가 바로 하자입니다. 인상녀가
진나라 소왕에게 건넸던 옥을 돌려받으려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대왕 옥에 티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는 일단 돌려받은 다음에 옥을 돌려주지 않고 저 나라로 갖고 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계시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셨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인터넷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물건을 물건을 막상 보니까 물건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면 다 하자라고 대답하셔요. 그죠? 하자가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옥의 티라는 건 모른다. 원래 하자는 옥의 티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하자 옆에 왼쪽에 구슬옥변이 붙어 있잖아요. 대개 이제 구슬옥변인데 저거를 나중에 간략하게 줄이느라고 점을 하나 떼고 임금왕으로 씁니다. 저걸 구슬옥변이라고 합니다. 자자는 티란 뜻입니다. 티끌, 이런 뜻입니다. 값어치가 성 몇 개보다 더 나가는 벽옥 이야기였습니다. 진나라 소왕이 성 15개 하고 바꾸자 그럴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옥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물건이나 누군가의 값어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야, 너의 값어치는 가중연성이야. 너란 존재는 가중연성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어. 이렇게 쓰거나 또는 물건을 얘기할 때 야, 그 물건 값은 가중연성이야. 성 몇 개하고 바꿔도 성 몇 개보다 더 비싸라고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명언이 나왔네요. 이제 가즉인 부즉혁이라고 하는 6글자입니다. 가즉인 중국말로에서 가짜는 괜찮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으면은 그대로 하고 계속하고 부즉혁 아니면 바꾸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가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외국의 물건이나 외국의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네 방식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중국 사람들 철두철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 가장 유명한 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가구가락으로 바꿨습니다. 가구, 요 좋을 가짜를 쓰고 입구자, 그 다음에 또 좋을 가짜를 한 번 더 쓰고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입에 좋고 맛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시니 즐겁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커커컬러 이렇게 됩니다. 커커컬러. 그러니까 가구가락 코카콜라하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발음도 맞추고 의미도 맞췄어요. 그럼 펩시콜라는 뭐라 그러게? 펩시콜라는 뭐라고 바꿨겠습니까? 펩시콜라는 좀 뒤에 들어갔거든요. 콜라는 그대로 가겠죠. 그죠? 컬러. 가락으로 갑니다. 컬러.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웃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펩시콜라 본산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락동. 서울 가락동 가면은 한자가 똑같잖아요. 가락. 좋을 가짜에다 즐거울 낙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본산지가 거기라고, 콜라의 본산지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펩시콜라는 백사가락으로 바꿨습니다. 100백자에다가 일사자. 그러니까 100가지 일이 모두 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펩시콜라 마시면은 모든 일이 다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럼 중국 발음으로는 바이시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펩시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좀 알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외국 단어를 어떤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바꾸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가짜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즉인이요 부즉혁이다. 괜찮으면은 그대로 하고 아니면은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때 양웅이라는 사람이요 법원이라는 책에서 개혁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즉인 부즉혁 이렇게 6글자를 썼습니다. 역사상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은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혁명은 여러 차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가급 인족 얘기했죠. 상황이라는 사람이 개혁이 성공, 결실 여부가 뭐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도불습유,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이 없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모두 풍족하다.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즉 상황의 개혁이 성공한 걸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상 개혁 성공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는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혁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 있던가요? 갑오경장, 갑오개혁, 뭐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촛불혁명을 통해가지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반발과, 그죠? 수구 기득권 세력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개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적인 부적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받고 혁명을 하고 나면 모든 걸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죠. 기득권의 반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조차도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바꿔야 될 것은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즉 부적혁이죠. 그죠? 혁자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저게 가죽혁자잖아요. 가죽혁입니다. 왜 그러면 혁명에다가 가죽을 썼냐? 가죽혁자는 상형문자입니다. 어떤 모습을 본딴 상형문자냐 그러면 짐승 가죽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확 벗겨놓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가죽을 네 다리를 전부 다 쭉 벌려가지고 걸어놓은 모습이 혁자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죽혁자로.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시키잖아요. 내장이고 뭐고 전부 다 꺼내버리고 가죽만 남겨가지고 쫙 펼쳐서 걸어놓은 모습. 이게 혁이거든요. 그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을 하되 강약 완급을 조절할 수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가적인 부적혁이라고 하는 6글자가 나왔습니다. 1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이것도 신조어입니다. 4글자이긴 합니다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경영 사례에서 요 글자가 나왔는데요. 가축외양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허물, 축자는 뭐 사람으로 표현하면 못생겼다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허물, 집안의 단점을 외양,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양자는 우리가 국기를 개혁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휘날리게, 알릴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자기 집안의 허물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경영에서는 이게 역발상입니다. 자기 제품, 자기가 만든 상품의 단점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역발상입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헨리 식품가공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운데에서 방부제 성분이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이 헨리라는 사람이 원래 이게 이제 창업주가 헨리입니다. 이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게 헨리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알립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죠. 헨리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역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왜? 이제 물건을 안 사니까요,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뭘 이걸 네가 네 스스로 그런 유해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헨리는 기업인의 양심상 소비자들을 위해서 인체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걸 밝힙니다. 자기 단점을 바깥으로 드러냈죠. 이게 가축의양입니다. 나중에
미국의 그 식품 관리하는 정부 기구에서 정밀 조사를 거친 결과 헨리의 공장에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뭐 해로운 성분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소비자들이 헨리 식품 가공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헨리 식품 가공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자기 제품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재미난 일화인데요. 스위스 한 시계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시계점에서 만들어내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아. 특히 전자시계 나온 이후로는 이 태엽 감아서 밥 주는 시계, 우리 밥 준다 그랬거든요. 그죠? 태엽 감아서 가는 시계들이 전자시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일제히 파산하거나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 스위스 시계점 하나가 이 바깥에다가 자기 가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방을 내걸었어요. 뭐라고 내걸었냐면 저희 가게에 있는 시계는 하루에 정확하게 24초 늦게 갑니다. 하루에 정확하게 24초만 늦게 갑니다. 라고 방을 써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계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24초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초만 늦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계산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자기 시계의 단점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고객의 호기심도 끌고 또 판매도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요즘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국의 스마트폰 화웨이 아시죠? 그죠? 화웨이는 원래 중국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폰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 밖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죠. 전자통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화웨이가 처음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바로 가축 외양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영 전략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제품의 장단점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웨이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화웨이가 초빙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고용을 하거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하거나 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초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나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경쟁에서 많이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단숨에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이 밀려난 거는 벌써 옛날이고요. 그죠? 애플도 밀어내고 국산 제품들이 지금 선두에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문제점들, 기술적 결함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적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개선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축 외양이라고 하는 이 경영 전략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차원적인 경영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거 한두 번 써먹고 말아야지. 계속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허구한 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이거는 꼭 소비자들을 위해서 알려야 될 때 한두 차례 거쳐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결함이 나타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축 외양.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축 외양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조어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신조어들이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걸 PP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 책입니다. 제가 일찍이 90년대 초반에
서세 경영 전략서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3권짜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93년인가 아마 6년인가 3년인가 제가 낸 것 같은데 지금 한 20년 넘었죠. 이 책은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까지 한 20만 권 정도가 팔린 책입니다. 여전히 출판사는 이 책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호TV하고 한국상하천학회하고 정말자 중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내놨습니다. 협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사성어를 비롯해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가운데 매달 몇 분씩 선정해가지고 모략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인가요, 그죠? 이것도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략은 정치, 통치, 외교, 군사, 경제, 그 다음에 언변, 말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간사모략, 이게 제가 다 새로 분류한 거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항목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축 외양과 같은 이건 경제 쪽에 들어가 있는 전략에 해당되겠습니다. 뭐 모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뜻으로 쓰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전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꾀한다, 그죠?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게 어떤 핵심을 짚어가지고 경영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정치라든지 통치라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을 모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